전화벨이 울린다. 뛴다. 시아버지에게 내 발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뛴다. 끊어져라, 끊어져라. 속으로 외치면서 한없이 느리게 뛴다. 또 밤이 오면. 류서영. 그녀가 집을 나갔다. 쪽지 한 장 없이, 아무런 암시도 없이. 휴대폰 전원은 꺼져 있고 물론 집으로 연락 한 번 오지 않았다. 그렇다. 가출이다. 주복희 64, 내 시어머니다. 결혼과 동시에 6년째 동거하고 있는 내 남편의 어머니다. 싸우지 않았다. 실은 그녀와 적어도 표면적으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운 지는 3년도 더 넘었다. 서로의 수를 다 읽었으므로 기분이 나빠도 적절히 피해가거나 속으로 삭히고 만다. 싸울 열정이 더는 없다는 말이 어쩌면 옳을 것이다. 그녀가 집을 나가기 전날의 일들을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도무지 기억에 남는 언행은 없다. 도대체가 아무 수확이 없다. 그저 그녀가 저녁상에서 해파리 냉채를 맛본 다음 갈수록 세상에 맛있는 게 없네. 넌 이거 맛있냐? 했던 게 겨우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것도 그녀가 집을 나갔으니 새삼스럽게 들린 것이지 실은 아무 뜻도 없는 말이다. 가출이나 실종 혹은 사고사는 그것을 둘러싼 행적을 문득 낯설게 만든다. 사고 비행기를 타던 날 오빠가 짓던 무심한 웃음과 우리만 여행 가서 미안 하면서 쥐어주던 용돈 5만 원. 혹은 내 아이가 유괴당하기 직전에 내가 별것도 아닌 일로 짜증을 내면서 아이 엉덩이를 세게 패주던 기억. 뭐 이런 것들. 어쩌면 그녀는 정말 이유 없이 집을 나갔을 수도 있다. 그녀만의 실존적 고민으로, 오직 그녀만의 본질적인 문제로. 그러니 남은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의 혐의에 대해 고민한다. 무엇이 서운했을까? 무엇이 불만이었을까? 이렇게 모든 관계는 인생을 거추장스럽게 한다. 관계로 맺어진 주변 사람들을 괜히 죄스럽게 하고 싸우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초조하게 한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짐을 지워주지 않기 위해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고 가출할 수도 없고 취직이나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방황할 수도 없다. 내가 너 결혼하는 걸 봐야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지. 설령 이 말을 뱉는 사람이 주로 잠을 잘 자고 때때로 아주 가끔 다른 걱정 끝에 내 결혼 걱정으로 몇 번 뒤척일 뿐이라 해도 이런 말들은 관계로 얼룩진 내 인생을 더욱 무겁게 한다. 피 끓는 사춘기 시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던 양 김 씨의 1987년의 행보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관계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바랬듯이 단일화로 용단을 내리고 싶어도 그들에게는 든든하면서도 때때로 지옥 같은 파리 끈끈이 같은 관계가 버티고 있었을 것이다. 계보라고 하면 좀 냄새가 나지만 관계라고 하면 어쩐지 묘한 연민이 앞선다. 뭐 짚히는 거 없어? 너의 최근 일주일간 말이나 행동 중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없냐고. 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노인네 입장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마치 엄청난 효자라도 되었던 양 무섭게 몰아붙인다. 다른 사람 같다. 그러는 당신은 왜 나만 되짚어봐? 당신은 생전 어머니한테 상처라고는 주지 않는 사람이야. 왜 나만 갖고 그래? 노인네가 나랑 부딪힐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무작정 화만 내지 말고 찬찬히 좀 생각해 보라고. 이게 뭐야? 다 늙은 사람이 가출이라니. 동네 창피하게. 창피? 그래, 그게 핵심이지. 당신한텐 그게 핵심인 거야. 그렇지? 잠시 우린 서로를 인내하며 씩씩거리고 있다. 지금은 잠시 멈출 때라는 걸 우린 모진 체험으로 느끼고 있다. 속으로 각자 그래, 지금은 내가 참을 때야.
지금껏 잘해왔잖아. 다독이면서. 난 나의 인내로 인해 우리의 결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고 그는 그의 인내로 인해 이만큼 왔다고 믿는다. 그런 것 같다. 어쩌면 나와 주보키 씨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이라도 왔다고 생각하는 나와 한없이 나를 인내하고 또 인내했을 그녀. 누나들에겐 당분간 알리지 마. 어머니랑 누나들 거의 매일 통화하는 것 같던데 뭘. 그거야 어머니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당신께서 누나들한테 직접 알리건 말건 당신은 적어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또 알아. 그냥 조용히 며칠 나가 계시고 싶으신 거면 통화하면서도 별일 없는 척 하실지. 그래,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이 순간 그는 어머니에게 따뜻하고 좋은 아들은 못 될 망정 가출의 원인이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다. 넷이나 되는 늘 자기 인생에 무게를 더해왔던 손이 누나들에게 당당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누나들, 너만큼은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해. 번듯한 데 취직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해. 월급 받기 시작하면 매달 얼마라도 드려. 어른 알아볼 줄 알고 순한 여자 만나야 돼. 효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아들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믿는 누나들 생각에 그는 지금 한숨을 쉬고 있다. 주보키 씨, 충남 청양에서 나서 자라고 21살에 산 하나 너머에 사는 근면한 청년과 소개로 만나 결혼한 64살의 여인. 연애를 모르고 늙은 여인. 결혼 후 2년 만에 대대적인 공업화, 이촌 항도의 물결 속에 남들과 마찬가지로 야심차게 서울로 올라와 한 칸짜리 월세에서 출발해 부지런히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여인. 플라스틱 그릇, 대야, 바구니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은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딸을 내리 넷을 낳고 31에 기다리던 아들을 낳은 여인. 최종 학력은 중졸이나 뒤늦게 고졸 검정고시를 거쳐 기어이 특별 전형으로 서울 인근 4년제 대학까지 마친 사람. 애매하고 불안정한 나이. 팍상 늙어 체면도 힘도 자존심도 없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늘 하고 싶은 게 많고 계획으로 가득 찬 의욕 넘치는 나이도 아닌 그 어정쩡함. 나는 항상 그 불안정함이 불편하고 아슬아슬했었다. 동네 슈퍼가 아니면 맨 얼굴로 외출하지 못하지만 답답하다며 욕실문을 살짝 열어둔 채 볼일을 보는 나이. 부엌 일이 싫기도 하지만 아직은 맛난 것을 먹고 싶은 나이. 하여 내가 잘 만들지 못하지만 본인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끙끙 한숨을 쉬면서 손수 만들기도 하는 나이. 격식을 차려야 하는 모임 자리가 있으면 콜셋을 앞에 놓고 언제나 고민하는 나이. 40대엔 수영에 50대엔 서예에 마음을 붙이셨다고 하더니 3년 전부터 그녀가 마음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대생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저 오래 붙들고 계시기에 마음을 붙이고 있는 줄만 알았다. 괜찮은 취미생활 하나만 확실히 있어도 살아가는데 큰 불만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가출이라니. 어쩌면 난 64살의 한 여인으로 그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는지도 모른다. 물끄러미 그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도 모른다. 대생에 정말 마음을 붙인 것일까? 혹시 사랑은 느낄까? 무엇이 가장 불만일까? 아직도 꿈이 있을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다. 가출은 물끄러미 무연히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다. 내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그저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서 어떤 의미인지. 우린 모녀관계처럼 가깝지도 그렇다고 으르렁대지도 않는 사이였다. 흔히 고부관계가 그렇듯 본질적으로 그저 서걱거리는 관계였을 뿐이다. 미워하지 않으나 결코 애틋하지도 않은 관계. 어쩌면 무관심했을 수도 있다.
내게 저기를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납득하기 힘든 언행을 보이지만 않는다면 아쉬운 게 없어서였을 것이다. 그녀에게 딸이라도 없었다면 아들이나 남편에게 하기 어려운 얘기를 혹시 나와 상의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에겐 남편보다 아들보다 친근한 4명의 딸들이 항상 곁에 있었다. 엄마의 취미생활을 독려하고 엄마의 뒤늦은 대학 진학을 축복해주고 엄마의 우울한 갱년기를 위로해주는 든든한 우군들. 식구들이 모여 저녁 식사라도 함께하는 날이면 나는 언제나 식사가 끝난 뒤 구석방에 옹기종기 모인 5명의 여인들 앞에 과일을 내려놓고 어색하게 5분쯤 앉았다가 슬쩍 사라지곤 했다. 내가 앉아있는 그 5분 동안 왠지 대화는 활기를 잃는 듯 했고 무언가가 강하게 나를 밀어내는 듯도 했다. 우린 그렇게 서로 몰라도 좋은 사람들이었다. 늦으셨네요. 그래. 아직 아무 연락 없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은 네가 무슨, 다 내 탓이다. 내가 무심해서. 시아버지는 양복 상의를 벗어 내게 무심코 건넸다가 화들짝 놀라 손에 감아준다. 저녁 차릴까요? 됐다. 우유나 한 잔 다오. 우유 한 잔 가지고 요기가 되시겠어요? 참아야지. 성격상 오래 끌 사람은 아닌데 하루 이틀이라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기다려야 그래도 얘기가 되지 않겠냐. 뭐가 서운했는지는 모르겠다만 평소처럼 배불리 먹으며 기다릴 수야 없지 않겠어. 그래도 너는 먹어라. 기운이 있어야 애도 챙기지. 네. 우유잔을 챙겨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참 처연하다. 우리 모두 조용히 벌받고 있는 것 같다. 정확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저마다 조금씩 말로 내뱉기는 못하여 마음속에 가만히 품고만 있는 사소한 혐의들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어떤 일을 되새기고 다시 되돌려보며 설마 그 일로 섭섭해서 나갔을까? 아니겠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식구들 앞에서 섣불리 발설하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다들 기다리는데 별것도 아닌 일로 완전히 혼자 덤터기 쓸 게 분명해. 아, 조심, 또 조심하자. 내 마음속을 스치는 생각이 그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 좀 더 집중했더라면, 그녀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나아졌을까? 무의미하게 헤아려 본다. 아니다. 어쩌면 더 나쁜 쪽으로 그녀와 깊어졌을 수도 있다.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점점 호감이 더해지고 연민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깊이 연루되면 될수록 악화되는 관계도 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몸을 올가매고 급기야 살을 파고드는 사슬과도 같은 관계. 그렇다면 그녀와 나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드나들지 않아도 먼지는 쌓이고 그 먼지들은 이곳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한다. 청소라도 해두려고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낚시도구들을 정리하고 종친의 일을 보시느라 아버지도 아버지 방을 필요로 했고 남편도 자기만의 서재를 은근히 기대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열망이 가장 맹렬했기 때문에 우린 집안의 방들 중 가장 작은 방을 기꺼이 어머니에게 내어드렸다. 어머니의 독서 및 대생 공간. 청소도 본인이 직접 하고 그곳에 들어앉아 계실 때는 아무리 한 식구들이라 해도 노크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다. 책상 위 작은 바구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공과금 영수증, 그리고 잘 깎아놓은 대생용 연필과 스케치북, 그리고 모든 세세한 스케줄이 그녀 특유의 정자체로 꼼꼼히 표시되어 있는 탁상용 다이어리. 스케치북을 넘겨보았다. 머그컵이나 화병, 알람시계처럼
양감을 드러내기 좋은 생활용품들이 그려져 있었다. 연습으로 그냥 그린 것이면서 꼭꼭 그림 한 귀퉁이에 그린 날짜와 본인의 사인을 그려넣고 있었다. 다이어리를 무심히 들여다본다. 시할아버지 기일, 누구누구 아들 결혼, 아버지 낚시 가시는 날. 그러다가 내 눈길이 멎은 곳은 나흘 전에 병원 검진 예약이다. 실은 나는 무슨 과의 예약인지도 모른다. 그저 요식적인 정기 검진인지 혹은 어머니가 조금 안 좋은 곳이 있어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건지도. 문득 어두운 생각이 스친다. 혹시 암이라도 발견되어 마음 정리를 위해 가출을 하신 게 아닐까? 그와 동시에 나를 스친 더욱 어두운 생각은 그렇다면 나의 운명이었다. 나는 지금 신문사 기자로 일하다가 2년간 육아휴직을 내어 쉬고 있는 중이다. 휴직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제 난 영영 그곳으로 복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명백한 휴직 사유가 있다 해도 3, 4년씩 나를 기다려주는 동네는 아니다. 만약 내 짐작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제 그곳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버리고 많은 모습에 실망했지만 내 청춘을 다 걸었고 진입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고 때때로 내 손으로 숨겨진 부패를 밝혀내었을 때 나를 전율케 하던 그곳으로. 친정어머니였다면 달랐을까? 혹시 암 아닐까? 동시에 누가 간병할 거야가 거의 반사적으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나는 무정한 사람인가? 너무한 사람인가? 이 모든 지옥 같은 마음을 가볍게 비웃으며 그녀가 팔랑팔랑 저 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수밖에는 없다. 방을 치우면서 실은 어떤 쪽지를 기대했었다. 너의 엊그제 모모 형태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잠시 집을 비우니 그리 알아라. 아버지 약은 어디 있으니 아침 저녁으로 챙기고 두유 아줌마 수금하러 오거든 내 서재방 2번째 서랍 열어서 돈 줘라. 너무 걱정 말고. 뭐 이런 가출 신고서를. 그 비슷한 메모 한 장 없고 휴대폰 전원은 여전히 꺼져 있다. 혹시 납치가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여태 협박 전화 한 통 없다. 하긴 우리 집이 돈을 노리고 누구를 납치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그런 것 같다. 내가 모진 기사로 마음에 상처를 준 이들,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검사 혹은 대기업 총수들이 일종의 보복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갔을 수도 있다. 가끔 혼자 잘난 것처럼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날뛰지 마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분이 세상 무서운 줄 아셔야지. 뭐 이런 식의 기분 나쁜 전화를 받은 적은 있으니까. 그야말로 별별 생각이 다 든다. 왜 그녀의 가출이 내가 지나온 삶의 궤적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인지. 하루쯤 만에 돌아오려 했으나 그저 멋쩍고 쪽팔려서 때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녀와 나의 처음 시작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녀는 지금의 내 남편을 낳음으로써 나와 얽히게 되었다. 무심하고 차갑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한 세대 아래의 여인과 남편과 나의 결혼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녀와 나는 평생 얽힐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나는 충남 청양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수영이나 서예, 데생 같은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그녀와 나는 세대를 달리하니까. 이 낯선 조합, 예정에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는 인생이 내게 내린 이 갑작스러운 얽힘. 나 역시 내 딸을 낳음으로 인해 수많은 새로운 관계들과 얽히게 될 것이다. 생각할수록 무섭고 문득 이 모든 것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내 딸을 배신할 남자, 내 딸에게 모질게 대할 상사, 내 딸과 한 집에서 여생을 함께하게 될 남자, 내 딸의 평생 갈 동성 친구, 내 또래일 것이나 나와는 퍽 다를 수도 있는 내 딸의 시어머니일 여자, 시아버지일 남자. 고른 숨을 내쉬며 자고 있는 딸아이를 내려다보며
낮은 한숨을 내쉰다. 삶이 내린 이런 뜻밖의 얽힘이 때때로 나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싶은데 그러기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든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애써 태어난 척 하면서 우습게도 아무에게도 지고 싶지 않아서 겁내지 마. 남들 다 하잖아. 하고 스스로 북돋아가면서 아들 때문인가? 의미 없이 헤아려 본다. 얼마 전 저녁 식사를 물린 다음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남편과 설거지를 끝내고 들어가려는 나를 시아버지가 부르셨다. 아버지는 망설이시는 듯 하다가 이내 그래, 아이 계획은 어떻게 되냐? 수환이도 이제 두 돌이 넘었는데 하며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남편은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34 동갑이라 나이도 부담스럽고 저야 그냥 월급쟁이지만 수환이 애미는 휴직 전에 꽤 인정받는 기자였으며 요즘 아이 키우는 일이 아버지 때와는 많이 다르며 무엇보다 우리들의 의지가 애초에 성별과 무관하게 하나만 낳자는 것이었다. 아버진 굳게 입을 다무셨고 무슨 말인가를 하실 듯 하다가 참는 것 같은 얼굴로 그만 건너가라고 하셨다. 그날 이후 표면적으론 우리의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나 무언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는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늘 나를 따라다녔던 우회적인 압박들. 다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굳이 공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털어놓으시며 애비는 쥐뿔도 없는 그냥 월급쟁이이면서 기를 쓰고 내 공장은 물려받지 않으려고 하니 나한테 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 대단한 사업도 아니면서 월급 사장을 둘 수도 없어 그만 팔아버릴란다 하며 긴 숨을 내쉬기도 하셨고 약속에 있는 것처럼 채비를 하셨다가 갑자기 집에서 저녁을 드신다고 하기에 그 이유를 물으면 모임도 다 싫다. 손주 자랑하는 놈들 꼴보기 싫어서 하시기도 했으며 주말에 시골 산소 정리를 위해 내려갔다 오셨다가는 윗대 산소들 중에서 간혹 절손된 산소는 관리가 엉망이어서 손질하느라 고생 좀 했다 하며 나를 한번 쓱 쳐다보기도 하셨다. 그 마음은 아마 어머니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아닐 테지만 혹여라도 그 때문에 집을 나가신 거라면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시도해 보신 거라면 나는 많이 슬플 것 같다. 화가 나지는 않고 그냥 서글플 것 같다. 답답한 마음에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저예요.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드라마 보면서 빨래 개고 있다. 아버진요? 옆에 계신다. 왜 바꿔주랴? 아니요. 어머니나 아버지 모두 편안하시죠? 그래, 우리야 뭐 맨날 똑같지. 수환이는 잘 커요. 이제 많이 컸어요.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신문사 복귀해야죠. 별일이다. 용건 없으면 전화 잘 안 하는 애가. 쓸쓸하다. 은근히 돌려서 비난하는 이런 식의 어법을 잘 구사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녀도 나이를 먹는가 보다. 40대 시절 그녀는 시어머니가 차라리 자기를 정면으로 나무라고 깔끔하게 혼냈으면 좋겠다고 노인네 특유의 애둘러 말하는 화술에 넌더리가 난다고 버릇처럼 말하곤 했었다. 죄송해요. 수환이 때문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정신 차리고 보면 밤이에요. 근데 엄마, 혹시 집 나가고 싶은 적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심상치 않은 침묵이 이어진다. 무섭게 왜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니, 그냥요. 혹시 집 나가고 싶은 적 있었냐고요? 글쎄, 이제 너도 결혼했으니 잘 알겠지만 니네 아빠가 가끔 나 무시하는 소리 할 때나 은근히 처가를 깔보는 소리 하면 울고 싶지. 아니면 그냥 사는 게 꽉 막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앞뒤 재보지도 않고 한 며칠 사라지고 싶을 때도 있고 젊었을 땐 자식이든 남편이든 빚쟁이든 시부모든 제발 나 좀 건들지 말고
가만 내버려 뒀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더니 이젠 늙어서 아무도 간섭 안 하니까 살 것 같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으니 잡생각도 많고 울적하고 그러네. 그러니 너도 불평 말고 괜히 가출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 남들이 너를 많이 찾아줄 때가 좋은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정말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럼 다행이고. 또 없수?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아참, 엊그제가 남동생 생일이었잖아.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네 동생 집에 전화했다가 자식 헛키웠다 싶은 게 쓸쓸해서 집 나가고 싶더라. 왜요? 달력 보니까 다음 날이 형준이 생일이길래 저녁 먹고 8시쯤 전화해서는 안 잊었지? 너도 직장 생활 하느라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 좀 끓여줘라. 그랬지. 그랬더니 글쎄 그 애가 어머니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솔직히 듣기 좀 그렇네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오빠는 이제 제 남편이에요. 제가 더 잘 챙기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잖아. 아들 있어 봐야 소용없다더니 전화 끊고 나서 얼마나 속이 허하든지 한참을 내가 차라리 웃었어. 아이고, 그럼 아버지한테 며느리 흉이나 실컷 보고 위로 받으면 되지. 집을 왜 나가요? 다 허망하더라고. 뭐하러 결혼했나. 내가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고생고생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랬나 싶은 게 다 부질없다 싶더라고. 네 아버지고 뭐고 다 쳐다보기 싫더라고. 형준이네 때문에 괜히 우리 아빠 밥 굶을 뻔했네. 얘는 참 너도 남들이랑 하나 다를 것 없다. 내가 니네 아버지 식모냐? 밥 얘기부터 나오게. 노인네 또 예민하게 나온다. 형준이네 일은 너무 마음에 두지 마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앞에서 살살거리고 속으로 흉보는 것보다야 낫잖아. 너도 늙어봐라.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지. 그러니까 너도 시어른들한테 잘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툭툭 뱉지 말고. 결론이 이상하게 나네. 할 말 없으면 끊어. 괜히 가출 타령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만 들어가요. 내 엄마. 엄마도 그저 이유 없이 사는 게 꽉 막힌 것 같았을 때가 있었구나. 새삼 두 손바닥을 비비며 전화기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언제나 좀 모자란다 싶을 정도로 밝고 천진난만하여 남에게 싫은 소리라고는 못하는 여인이. 생각해보면 나는 내 엄마 역시 60대의 한 여인으로 객관적으로 찬찬히 바라본 적 없는 것 같다. 주복희 씨의 가출이 내 일상을 이렇게 흔들어 놓다니. 나는 전화기 앞에서 의자를 빙빙 돌리며 내 언니, 내 남동생, 내 아버지, 내 엄마에 대해 오래오래 생각했다. 떠나온 내 가족, 30년을 탐구했으나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탐구하지 않은 책들, 건성으로 넘겨버린 책들, 서로 관심도 없으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해본 적도 없으면서 기를 쓰고 상처만 준 사람들. 사실은 지금까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비가 온다. 비도 오고 왠지 그녀가 오늘쯤은 꼭 돌아올 것 같아 그녀가 좋아하는 가오리찜을 만든다. 음식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꼭 그녀가 이곳에 있는 것 같다. 안방에서 고나게 잠이라도 자고 있는 것만 같다. 식사하시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슬며시 나와 코밑을 문질러 보다가 들어가신다. 냄새가 싫다는 것인지 그녀가 그립다는 것인지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못 먹여서 서운하다는 것인지 눈물 콧물을 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처음엔 그녀의 가출 동기를 알 수 없어 속이 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걸리지 않는 일이 없다. 이유가 없으니 다 이유가 된다. 그녀에게 무심코 건넨 말들. 그러니까 그녀가 모처럼 정성껏 무친 나물을 먹다가 간장 종류 써붙인 거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너무 짠데요? 했던 것이나 외출해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 많이 기다렸지 하며 과자 봉지를 풀어놓는 어머니께 애한테 과자나 사탕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이지 마세요. 식습관으로도 안 좋고 버릇 나빠져요. 했던 것이나 물론 나로서는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어머니 수환이가 사투리 배웠나 봐요. 가끔 그래시유 저래시유 냅둬유 하면서 낄낄대면서 도망가요. 이런 말들. 그녀가 가출하지 않았더라면 묻혔을 이런저런 일상들. 불안하게 내 남루한 일상을 되짚어 보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화 응대하는 일이 고통스럽고 깊은 잠을 이룰 수 없는 것 또한 나를 괴롭힌다. 혹시 못 받는 전화가 있을까봐 전화기나 휴대폰을 항상 옆에 끼고 다니고 혹시라도 받아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전화가 걸려오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간절하게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말씀하세요. 하고 오래 대화한다. 그리고 지금의 어머니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새벽 2시건 3시건 위급 상황이라면 전화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하여 낮에 꾸벅꾸벅 졸다가 전화벨 울리는 환청에 화들짝 깨어나기도 한다. 함께 살지 않았더라면 그녀도 나도 좀 더 행복했을까? 무의미하게 헤아려 본다. 결혼 후 나는 덤덤한 마음으로 시부모와의 동거를 받아들였다. 효부여서가 아니라 도리를 아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둘만 있어서 에너지를 집중하면 단기간 안에 무심한 사이가 될 걸 염려해서다. 공부할 책이 많아야 평생 공부할 것 아닌가. 뭐 이런 단순 논리에서였다. 이를테면 에너지의 분산에 그 목적이 있었다. 나는 실은 결혼이 두려웠던 것이다. 이 마음이 언제까지일까? 이 마음이 끝나면 무엇이 올까? 직면하기 겁났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딸처럼도 되지 못했고 그렇다고 맹렬하게 대립하는 전사도 못 되었다. 남편에게 익숙해져 가듯 시어머니라는 책은 채 탐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접었다. 그리고 그냥 바라보았다. 그랬던 것 같다. 모두들 침묵 속에 어머니를 기다리는 이 무거운 분위기가 힘들어서일까? 남편은 요즘 매일같이 늦는다. 늦는 날에는 꼭 전화해서 무슨 일로 늦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전화도 없고 내 쪽에서 전화를 걸면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는 귀가해서 무슨 연락 없었어? 하지 않는다. 무슨 일 있다면 내가 먼저 얘기하겠지 싶은 것이다. 물어보기도 싫은 것이다. 언젠가 그는 야근하다 보면 있지. 별일도 없으면서 항상 집에 안 가는 양반들이 있어. 괜히 야근하는 사람들에 끼어서 밥 먹거나 그게 너무 잦아지면 눈치 보이니까 컵라면이나 김밥 한 줄 사서는 컴퓨터 앞에 앉는 거야. 뭐 바쁜 일이라도 있나 싶어 지나가다 보면 컴퓨터 게임이나 고스톱이나 영화야. 집에 무슨 문제 있나 봐 하며 웃은 적이 있다. 그땐 나도 덩달아 웃어주었는데 생각해보면 웃을 일이 아니다. 짐승들도 자기 본능에 따라 추워지고 어두워지면 둥지를 찾는 것처럼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마땅히 기뻐야 할 텐데 그곳은 상처받고 억눌린 마음을 풀고 몸도 마음도 회복하는 장소이어야 할 텐데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도 나도 언제든 그들과 한 형제처럼 김밥을 사고 영화 CD를 챙길 수 있는 것이다. 나야 지원이 엄마. 별일 없지? 둘째 신우이다. 예, 전에 지원이 입던 옷 챙겨주신 거 잘 입히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다 입히던 건데 뭘.
근데 너 어머니하고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알리시려고 한 건 아니야. 어제 낮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지원이 학원 끝나고 들어가다가 지금 집 근처인데 들러도 되느냐 그랬더니 오지 마라 하시더라고. 엄마한테 줄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럼 저녁에 갈게 했더니 저녁에도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물었지. 무슨 지방에라도 갔느냐고. 여행 간다는 말은 없지 않았느냐고. 할 말이 궁색해서 그러셨는지 알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담양 들렀다. 순천 어디쯤이라고 하시더라고. 뭐라고 그러세요? 무슨 이유로 나왔다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냥 나왔다 하시던데 이런데 오니 머리도 가볍고 좋네 그러시면서 그러더니 이왕 알게 된 거 싶으셨는지 나한테 너도 담양 한번 와봐라 하시면서 남들이 대숲 해도 나는 뭐 별건가 싶어 심드렁했더니 대숲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해주더라고. 바람 불 때 나는 그 소리하며 향기하며 뭐 이래가면서 속 편하게 지방여행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미주알 고주알 지금껏 다니신 데 얘기를 막 하더라. 그래도 너는 뭔가 짚히는 게 있을 거 아니니? 저희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마땅히 짚히는 게 없어서요. 시부모 모시고 사는 애가 좀 무책임하네. 60 넘은 노인네가 설마 여행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일일이 교통편 알아보고 숙소 알아보며 하루하루 자기가 다 알아서 다녀야 하는 일을 이유 없이 감행하셨을라고. 그녀와 세세한 일상을 함께 나눈다 뿐이지 그녀의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건 나도 당신과 똑같아요. 당신도 그렇잖아요. 같이 산다고 애들 마음, 남편 마음 다 알아요? 하는 말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이런 말해서 뭐 하겠니? 사실 나도 무심했지. 아무튼 전화 놓치지 마. 네, 안 그래도 열심히 받고 있어요. 섭섭하니? 결혼 직후 나는 모든 말이 다 섭섭한 사람이었다가 어느덧 이제 아무 말도 섭섭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아니요, 빨리 돌아오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그녀는 정말 여행 중인 게 아닐까. 계획 없이 남편도 없이 계모임 친구들도 없이 그저 홀몸으로 늙어가는 여인들을 생각한다. 외로운 게 두려워 끊임없이 모임을 만들고 꼬박꼬박 참석하고 서로 연락하고 모이고 그러지만 실은 때때로 지독하게 혼자이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이다. 그래, 그런 여행이라면 좋겠다. 가출이 아닌 충동적인 여행.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둘러싼 의미 없는 관계들에 지쳐 잠시 그녀 자신만을 위해 투자한 시간,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어둠이 내린다. 남편은 또 늦을 것이고 아버지는 또 밥을 반 공기만 비우시고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린 집안의 모든 불을 환하게 밝히고 그녀를 기다릴 것이다. 서로를 괴롭히는 닭달과 비난과 공격, 그 익숙한 노래를 일제히 합창한 다음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져 그저 1절만 깔끔하게 부른 다음 가출의 원인이 적어도 나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 숙면을 취할 수 있을 만큼만 부른 다음 전화벨이 울린다. 뛴다. 그저 뛴다. 시아버지에게 내 발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뛴다. 끊어져라, 끊어져라. 속으로 외치면서 한없이 느리게 뛴다.